네, 안녕하세요. 대치에서 수업하고 있는 강사 한솔입니다. 오늘은 7월 프로그램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7월부터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여름방학이 있기 때문에 저희 CNA에서도 7월 달부터 좀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 변화 말씀드리고 또 CNA 수업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7월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에 좀 특별한 프로그램 진행하는 학년이 3학년, 5학년, 그 다음에 예비 중일인 6학년 이렇게 세 학년이 있어서 그 세 학년 워크북 같이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면요. 교육 변화, 그리고 CNA 교육이 어떤 점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7월 CNA 프로그램, 이런 순서로 설명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교육 변화인데요. 이제 사실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좀 최종 목표가 사실 수능인 거잖아요. 그래서 수능부터 저학년으로 점점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8년 수능 개편안이 작년 발표가 됐죠. 그래서 점점 구체화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그 수능을 2028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뉴스 화면을 캡처를 해왔는데요. 베일벗은 고1 수능, 문항 시간 늘고 사회과학 큰 변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변화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큰 변화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공통으로 많은 과목들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일단 국어에서도 원래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이렇게 두 가지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 국어가 모든 과목 공통으로 다 배우게 됐고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사회과학도 그전까지 선택 과목이었는데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사실 저희 학원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싶은 부분은 일단 국어 과목에서는 언어가 필수로 들어왔다는 점인데요. 사실 제가 수업하면서도 5학년 친구들부터 저희가 워크북에 조금씩 문법을 하기 시작해서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부교재나 이런 걸로 많이 문법 수업을 하는데요. 문법 수업하면서 친구들한테 너희들은 이제 필수로 수능에서 문법을 하게 된다 이러면은 굉장히 좌절을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아이들이 문법을 어려워하고 사실 여러 번 반복해서 해도 문법에서 사용하는 어휘들이 전문어나 한자어가 많고 좀 일상에서 쓰지 않는 어휘들이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랑 헷갈립니다. 영어 문법을 애들이 먼저 배워가지고 영어랑도 헷갈리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수능에서 필수로 들어가게 되면서 국어에서는 아이들이 좀 언어 문법이 중요해진다라는 변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통합사회 통합과학인데요. 이제 교육부에서 예시로 보여주는 만들어 놓은 예시 문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영역이 배워야 하는 영역이 넓어진 거죠. 그전까지는 선택 과목으로 내가 선택한 거를 좁고 깊게 팠다면 이제는 통합과학, 통합사회 이렇게 넓은 영역을 배우다 보니까 여러 과목을 융합해서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주고 그 사례 속에서 분석하는 유형의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뭐냐. 암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독해력. 이 사실 중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시문항들 보면은 정말 글이 많고요. 그 글 속에서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이 굉장히 필요해진다라는 점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면서 학부모님들과 말씀을 나눠보면 아이들이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나 아니면 뭐 다른 과학, 과목에서 학원에서 피드백을 들었을 때, 아, 이 친구가 문항 독해를 잘 못해서 틀린다. 개념을 모르는 건 아닌데, 문제를 잘못 읽어서 실수를 한다던가,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옳은 거 고른다던가,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해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실수라기보다는 실력이죠. 독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능 개편안에서 저희가 아이들의 독해력이 또 전체적으로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실 이게 뭐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수능에서도 선원 수령이 출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죠. 그래서 수능에서 선원 수령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저희가 이 교육 변화의 방향성에서 선원 수령이 좀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능에서 이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 수능 국어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요거는 이제 2022년부터 24년까지 과목별로 수능 만점자 100점 맞은 비율을 지금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보시면 국어 100점, 수학 100점, 영어 100점 이렇게 주요 교과들을 비교를 해 보았을 때 국어 100점자가 압도적으로 적은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을 높이기 어려운 과목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모든 과목이 성적 올리기 쉽지 않지만 국어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집중적으로 해도 최상위권 1등급 그리고 여기 뭐 100점까지 맞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오면서 언어 능력 기초를 닦아놓은 친구들이 아니면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국어 성적을 1등급 최상위권까지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수능의 경우에는 객관식으로 풀어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선원 수령까지 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정말로 벼락치기로 공부를 해서는 힘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교육 변화가 무엇에 바탕을 두고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원리 원칙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022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을 개념 기반 교육과정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체 개념 기반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제가 좀 도표를 가져왔는데요.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 개념 기반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이론, 원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기본 개념이 있으면 여기서 개념들을 뽑아내서 구체적인 토픽, 주제에다가 넣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 개념들을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배워야 하는 개념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서 배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자유와 갈등이라는 이런 두 가지 개념이 있으면 남북전쟁과 남부의 재건 이런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개별 사례들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개별 사례들에 적용을 해서 배워야 하는 원래 교육 목표 자유에 대한 정의, 사회 갈등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배워나가는 이런 구조로 교육 과정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가운데 막대기. 사실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개념은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어요. 교육과정, 교육 목표는 되게 간단하지만 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층위를 확대해 나가는 거죠.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 내용의 수준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학습 경험의 수준, 아이들이 적용하는 그 문제들이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범위도 넓어지면서 사실 학년별로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역사 말씀드리면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역사도 아이들이 사실 저학년 때부터도 조금씩 역사 내용을 배우거든요. 근데 5학년 2학기 때 이제 처음으로 정식적으로 역사를 배우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사실 비슷한 내용 시대별로 가는 그 막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같은 내용을 배우지만 점점 그 수준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런 형식으로 아이들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요 교육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수능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고등학교로 내려와 보면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고교 학점제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대학교 때처럼 과목별로 이수를 하고 성적을 받고 또 출석을 인정을 받아야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사실 뭐 우리 아이들이 막 출석이 부족하고 뭐 이수를 못하고 이런 것을 걱정하진 않지만 제가 뭐 대학교 동기 중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담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제 정보를 수집해 본 결과 이 고교학점제에서 중요한 게 아이들이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출석을 할 때 조금 지각을 하거나 아파서 조퇴를 하거나 이래도 학교에 오면은 출석으로 이제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고교학점제는 과목별로 이제 하기 때문에 1교시를 아예 못 들었다. 그럼 그 과목은 아예 출결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과제 같은 경우들도 여러 과목들을 배우고 또 과목별로 과제들이 나오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 과제 자체가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나온 과제들을 기한 안에 놓치지 않고 다 제출하는 거.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에서 우리 아이들이 챙겨가야 할 것은 성실성과 자기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가. 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에 또 이 고교학점제 폐지하라 막 이런 이 움직임이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수행평가가 너무 많고 과목별로 이거를 다 관리하기가 너무 벅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고교학점제가 뭐 폐지가 되거나 바뀌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교육 방향은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할 일을 챙기고 뭐 지금처럼 너무 치열하게 암기를 하고 꼼꼼하게 막 틀리라고 문제를 내고 함정을 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가를 보는 방향으로 교육이 나아가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신 평가의 방향성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필 평가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이제 수행 평가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또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대치에 있는 중학생 친구들도 수행 평가가 너무 많아서 심지어 이제 여중 다니는 숙명 여중 다니는 한 친구는 수행 평가 때문에 이제 수업을 못 온 적도 있어요. 수행평가가 너무 많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수행평가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필평가 안에서도 또 변화가 있는데요. 내신이 5등급제로 변했죠. 그래서 이 내신 5등급제에서 사실 저희가 주목해서 볼 점은 과열이 좀 완화될 전망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틀리려고 내는 객관식 문제 이런 것들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고요. 아이들이 이제 그 과목별로 나온 과제를 선생님이 원하는 만큼의 성취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필평가 내에서도 서술형과 논술형이 평가가 강화가 되면서요. 2022년 저희 교육과정 개정된 해죠. 그 해 기준에도 이제 서술형, 논술형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선원술형 100% 평가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내신도 나아갈 것이다 라고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소파에 있는 모 중학교 작년 중간고사 시험지인데요. 선운수령 100%로 실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시험 범위가 품사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법. 문법에서 선원수령 100%로 시험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문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암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래서 암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문장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서술형 문항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지만 서술형 문항들이 항상 조건이 되게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럼 아이가 이 문항을 독해를 해서 어떤 조건을 써야 하는지 본인이 체크를 해서 완성된 문장의 형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능력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럼 쓰는 훈련이 많이 되어야 한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시험에서 총 19문장이 나왔고 선택형이 18문항 그리고 서술형이 1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선택형 18문항 외에 딱 그 한 문항만 서술형이니까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점수가 30점이었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이 30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전까지는 사실 서술형 문항 하면은 한두 문장 정도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조건에 보시면요. 서론 결론 없이 본론만 2문단을 써라. 문단으로 답안을 작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적절한 글씨 크기로 10줄 이상 또박또박 작성할 것. 그리고 마지막 조건 보시면 맞춤법에 맞지 않으면 0.5점 감점함.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죠. 그래서 맞춤법까지도 평가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문을 이제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요. 소설 변신,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에서 그레고르 주인공의 죽음에 가족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가족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그래서 이제 두 문단이 그렇게 구성이 되겠죠. 가족들의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바람직한 가족 관계가 뭔지 이렇게 두 문단을
써야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아, 이렇게 문단이 구성되어야 하고, 당연히 내용,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을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읽었냐. 사실 국제학교에서 나온 문제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학교에서 이 수업 카프카의 변신 자체를 같이 선생님이 막 수업해 주시고 여기는 이런 의미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그 책 읽어오라고 하고 그 책으로 토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중간고사에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학교와 우리 일반 학교가 다를 수 있지만 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인데요. 굉장히 저희 학원을 오래 다닌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 보기 전에 저희가 수업 시간에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이 저희가 카프카의 변신을 읽고 토론했던 주제거든요. 그레고르는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 쓸쓸히 죽고 맙니다. 그레고르가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지 가족들에게 있는지 아래 두 가지 쟁점을 참고해서 토론하자. 이런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자랑하면서 아, 요거 나와가지고 편하게 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지켜보면 물론 우리 학원 근처에 있는 친구들 그냥 일반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되게 저희 수업 시간에 한 내용들이 교과에서 많이 나오고 선정도서로도 필독 도서로도 많이 선정이 되는데 또 은근히 국제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토론 위주의 수업 그리고 학생 참여 위주의 수업이 많은 학교들일수록 이런 토론과 논술 수업을 해놓은 게 아이들 학교에서 수행평가하고 시험 보는 데에도 많이 반영이 된다라는 점을 이 서술형 문항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국제학교의 사례는 좀 특수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이 주로 국제학교에서 많이 하던 IB 교육이 일반 학교로도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학교급을 보시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이 표에서 두 학교급에 서울시에 있는 학교들 중에 IB로 등록을 한 학교가 총 79개교 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뭐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학교들이 IB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IB를 도입한다는 뜻은 학생 중심 활동, 토의, 토론, 그리고 쓰기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교육 과정으로 바꾸겠다라는 말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까지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IB를 도입을 하고 있고 그러면 국제학교만의 소수의 사례가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글쓰기와 토의 토론이 중요시되는 교육 변화가 일어난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왜 우리 아이들이 좀 교육이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식이 2배가 되는 속도를 이제 분석을 한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자가 이 이론을 발표한 시기는요, 사실 1982년이었어요. 1982년에 앞으로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2배가 되는 시기가 1년일 것이다. 겨우 1년 만에 지식이 2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학자였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은 2025년이잖아요. 그때 당시 학자가 예측하기로는 2020년에는 11시간에서 12시간이면 지식이 2배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지금 25년을 생각해보면 이제 챗GPT나 많은 인공지능들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 그 친구에게, 챗GPT 친구에게 부탁을 하면은 그 친구가 정보를 탈락 만들어주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뭐 과제가 나오거나 이랬을 때 챗GPT를 좀 활용하는 친구들도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챗GPT 그러면 얘가 다 해주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챗GPT에게 모든 걸 빼앗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요. 이 챗GPT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많이 얘기가 되는 것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챗GPT인데 그 챗GPT한테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얘가 대답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탐구하고 독해해서 재구성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다시 표현을 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해지는 시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교육이 이렇게 아이들이 표현하는 것을 연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비 교육 관련해서 이제 MBC에서 교실 이데아라는 다큐를 했었죠. 그래서 되게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이 영상을 안 보신 경우에는 또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면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영상에서는 현재 교육 체제를 비판하면서 이제 새로운 아이비라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영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교육이 아주 큰 변화가 있지 않더라도 이제 이 방향성을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나온 인상 깊은 장면 중에 제가 몇 부분을 영상을 같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캡처를 해왔는데요. 이제 수능을 국어 관련된 전문가들이 수능을 푸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작가분이신데 국어에서 48점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아이고, PPT가 아이고. 너무 많이 넘어가 버렸네요. 네. 그 다음에 아나운서 분이신데요. 국어 영역에서 50점을 받으셨고요. 이 전문가들 중에 최고점을 받은 분이 이제 기자분이셨는데요. 74점. 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게 언어로 먹고 산다, 국어로 먹고 산다 하는 분들도 수능에서는 높은 이렇게 평균이 50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수능이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키우는데, 언어 역량을 키우는데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IB에서 실제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 아이들의 언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요. 우리 사회의 많은 10대들, 지금 IB에서는 영어 평가 예시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이 영어가 국어가 되겠죠. 우리 사회의 많은 10대들은 그들의 외모에 대해 불안해한다. 왜 10대들이 그런 불안을 갖는지에 대한 이유와 해결책에 대해서 청소년 잡지에 게재할 글을 영작하시오. 그러면 이 문항을 분석을 해보면 일단 사회 분야의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외모 지상주의라던가 우리 사회의 어떤 분석 개념이 들어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잡지에 게재할 문제와 해결을 제시하는 주장하는 글을 써야 되는 거죠. 사실 이미 아이들 학교에서 다 주장하는 글을 쓰는 방법, 이런 이론들을 배우고 있거든요. 이 이론들을 이렇게 실제 사례에 적용해서 쓰는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앞으로. 그리고 이런 문항들을 풀어야 아이들의 언어 역량을 키울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들을 종합을 하자면, 이제 주입식 교육에서 탐구 교육으로 사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변화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실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수행평가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가 되느냐, 많은 고민과 걱정과 우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사실 왕도가 없죠, 공부에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독서, 토론, 논술 하면서 미리 훈련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 CNA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이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수업을 하는지 일단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CNA가 여기 가운데에도 보이지만 1998년부터 독서 논술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국어를 잘하려면 독서하고 그 독서 해온 내용으로 저희 학원의 구조상 독서 해오고 문제, 확인 문제 미리 풀어온 다음에 학원에서 토론하고 논술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1대1로 첨삭까지 하면서 수업이 진행되는 이 과정을 예전부터 고수를 해왔는데요. 어떻게 이 시대의 흐름이 저희 학원에 이제 이 교육 가치관과 딱 맞아 떨어지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서, 토론, 논술 왜 중요한지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왼쪽 피라미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아이들의 사고, 인간의 사고 수준을 이렇게 단계별로 보여주는 피라미드인데요. 가장 밑에 인지, 그 다음 기억, 암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 수렴적 사고, 발산적 사고. 해서 약간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가 이제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라면 여기서 이제 더 고차원의 사고는 평가하고 스스로 내가 한 것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고쳐야겠다까지 가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죠. 메타인지 능력을 가지는 것이 고차원의 사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 고차원의 사고를 할 줄 알아야 학습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었던 피라미드가 이 학습 효율에 대한 피라미드였는데요. 여기서는 위에서 아래로 거꾸로 내려와야 합니다. 이 효율이 그냥 강의를 일방적으로 듣는 것은 5%, 그리고 읽기를 하면 10%, 시청각 수업 20%, 시범 강의 보기 30% 이고요.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집단으로 토의해보고 실제 해보고 서로 설명하는 거. 이렇게 아래로 갈수록 학습의 효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론과 논술의 필요성을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이들끼리 서로 토론하면서 저 친구는 저렇게 생각하고 내 생각에서 무엇은 맞고 무엇은 틀리고 또 특히 논술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실제로 써보고 나서 피드백을 받고 그걸 다시 써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아이들 언어 능력이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토론과 논술이 아이들의 학습 효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냥 아이들 문제풀이 열심히 시키고 스파르타식으로 이 문제 다 맞을 때까지 집에 안 보내고 이렇게 해야 아이의 성적이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시간을 들여서 토론과 논술을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 이 학습 피라미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비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워크북을 제작을 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매월 새로운 도서를 선정하고 워크북을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따가 베스트 컬렉션, 초등학교 6학년 예비 중일 친구들 워크북 보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2022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이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작품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뀌겠죠. 그래서 바뀐 작품들 매년 다시 적용을 해서 워크북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학년별로 교과별로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과 교과를 연계해서 워크북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IB에서 서술형 문항을 많이 풀다 보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루브릭이라는 표로 이런 이 내용을 성취했을 때 A, 그렇지 못했을 때 B 이런 식으로 평가 기준들을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을 하거든요. 저희 워크북에서도 루브릭 표를 토의나 논술에 넣어놔서 아이들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내가 글을 써야 하는구나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워크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시면 배경, 독해, 어휘 이렇게 그날의 주제와 관련된 배경을 워크북 앞에서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비문학 독해 지문을 앞에서 풀고요. 그 다음에 그 주차에 필요한 어휘들, 특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한자 어휘라던가 사자성어, 어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다음 독서 파트는 아이들이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책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 풀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과 논술 과정을 거치면서 사고력을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론과 논술 과정을 학원에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요 앞에 있었던 과정들은 사실 집에서 숙제를 해오고 학원에 와서는 아이들이 푼 것 중에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틀린 부분이라던가 요 부분들은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오독을 많이 하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선생님과 같이 확인을 하는 정도로 넘어가고 우리 학원에서는 주로 토론과 논술 수업이 주된 내용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토론이랑 논술만 조금 더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에 있는 사진은 실제로 한 중학교 3학년의 역사 수행평가 내용이에요. 삼국통일의 의의와 한계, 현대적 해석이라는 주제로 삼국통일에 대해서 긍정적, 부정적 견해와 그 견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라. 450에서 480자 사이로 쓰게 되어 있고요. 남북통일에 대한 찬반 입장과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라. 270자에서 300자.
이렇게 삼국 통일이라는 주제를 남북 통일로 현대 이슈로 연결해서 만든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 5학년 친구들 역사 수업할 때 저희가 토론을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워크북 예시를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요. 삼국의 지도자들이 모여 삼국 통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참고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토론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5학년 친구들한테도 사실 이미 역사 수업하면서 다뤘던 주제예요. 근데 이 주제를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면 한국의 남한과 북한의 통일로 더 확장해서 이제 나선형 구조로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논술도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논술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우리 교육이 논술형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제가 수업하면서 숙제해온 거 검사하고 이럴 때보다 써온 글을 보면 이 아이의 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구나가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고차원적인 지식을 평가할 때 서술형, 논술형 문항이 필수적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학교에서 되게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를 수행평가로 하게 돼요. 뭐 신문 쓰기도 있고 뭐 연설문 쓰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도 논설문, 설명문, 보고서, 기사문 이렇게 다양한 구조의 논리적인 글이나 아니면 일기, 편지, 뭐 뒷이야기 쓰기라던가 아니면 시소설 창작 이런 문학적인 글까지 좀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좀 능력을 키울 수 있게 국어 역량을 키울 수 있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기 전에 첨삭하면서 1대1로 첨삭을 해주면서 피드백하고 또 여유가 된다면 고쳐쓰기까지 시키고 하면서 교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역사 수업할 때 아이가 썼던 글이에요. 조선이 이제 조선 말기가 되면서 서양이나 여러 나라들이 개항을 요구하게 됐는데 그 개항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평가하는 토론을 일단 했고요. 그 토론을 바탕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주장하는 글을 쓰는 글쓰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제목도 쓰고 개요도 짜놓고 이렇게 쭉 글을 썼는데요. 이렇게 글 쓴 것을 이렇게 첨삭을 해주면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이렇게 고쳐보면 더 좋겠다. 이렇게 1대1로 첨삭이 진행되는 점까지 예시로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7월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7월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선정도서들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학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요, 세상 아이들의 좀 배경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번 달에는. 그래서 뭐 우주 택배, 두더지의 여름, 어느 재미있는 월요일, 그 다음에 얼음 장수 여우까지 해서 아이들이 우주, 그 다음에 뭐 남극, 북극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배경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작품들을 읽게 되어 있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발표, 말하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용기 충전소, 느리고 느린 가게, 오리부리 이야기 이런 책들은 이제 말하기, 이 등장인물들이 말하기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소설이고 마지막 주차에는 이제 선정도서가 없다고 되어 있죠. 이런 주차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본인이 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해서 그러려면 시간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선정도서를 따로 하지 않고 아이들이 와서 이제 실제로 해볼 수 있게 기회를 더 많이 주는 이런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사실 1년 동안 계속 매주 이제 책 읽기와 이런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요번 7월에는 논리에 좀 더 집중을 해서요. 이제 3학년 친구들, 이제 3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이제 3학년이 아직 논리적으로 잘 말하고 쓰는 학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습 부담을 좀 줄여주고 선정도서를 한 달 동안만 빼고 교재 안에 있는 제시문들을 읽어보고 그 제시문 안에서 논리적으로 말하고 쓰는 훈련을 하는 수업이 3학년 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3학년 워크북 같이 보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4학년의 경우에는 역사 탐구. 그래서 이 역사를 통사로 아직 배우지는 않고요. 4학년 친구들은 좀 이렇게
주제별로. 예를 들어 첫 번째 작품 같은 경우는 육두품아의 성무의 꿈은 신라의 골품제도와 관련된 책이고요. 뭐 처인성의 빛나는 밤, 조선 사람의 하루 이렇게 약간 시대별로 어떤 특징들을 보여주는 소설 작품들 또는 비문학 작품들을 읽으면서 역사에 대해서 조금씩 맛을 보기 시작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5학년의 경우에는 5학년 2학기 때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통사가 들어있는 재미있다 한국사라는 책을 읽고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선정도서가 재미있다 한국사 4권이죠. 사실 5학년 친구들은 1, 2월 달에 이미 조선 전기까지 재미있다 한국사 1권부터 3권까지 읽으면서 조선 전기까지 이미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7월이랑 8월에는 조선 중기 후기 내용들을 배우면서 근현대사까지 역사 수업을 통사로 쭉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학년. 여기 베스트 컬렉션 1이라고 되어 있죠. 이 베스트 컬렉션이 이제 예비 중일 과정, 저희 CNA에서 하는 예비 중일 과정 교재인데요. 그 전까지 6학년 1학기까지 했던 내용들과 좀 변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학년 책도 워크북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3학년 추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조금 논리적 사고로 조금씩 나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최대한 즐겁게 논리 수업을 해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고 있는 수업이고요. 그래서 7월에 논리학, 선정도서 없이 논리학을 배우고 8월에도 이제 논리학이 좀 확장된 철학을 배우는데 이때는 선정도서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 꾸준히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8월에는 철학하면서 선정도서 읽으면서 같이 수업을 7월에 배운 내용들 적용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5학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 수업을 대비해서 수업을 하게 되고 특히나 역사 수업이 이 나선형 구조가 두드러지는 과목이거든요. 역사를 통사를 고조선부터 뭐 근현대사까지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배우고 사실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것인데 이제 심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통사를 한번 쭉 배우면서 이 나선형 구조의 기초를 잘 다지는 시간을 가지게 될 예정이고요. 요 사례는 이제 수행평가 사례인데요. 아래 수행평가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삼국통일에 대한 수행평가고요. 위에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수행평가인데 조선시대에 있었던 경제정책들을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신문 기사 형식으로 쓰라고 했던 수행평가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역사가 나선형 구조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잘 보이죠. 중학교 1학년 때 조선 내용, 중학교 3학년 때 삼국 통일 내용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통사로 학년별로 반복해서 배우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베스트 컬렉션.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이제 다가오는 7월부터 이제 겨울방학, 예비 중일 2월까지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총 8권 진행이 되게 되고요. 중학교 입학 전에 기초 개념을 다지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초 개념을 어떤 식으로 다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휘, 독해, 토익, 토론, 논술까지는 기존에 했던 수업 그대로예요. 그런데 내신 다지기랑 그다음에 수행평가 다지기 요 두 가지 내용이 예비중일 과정에서는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진행하게 될 뭐 객관식 내신 문제라던가 아니면 선논술형 수행평가를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미리 한번 연습을 해보는 과정이고요. 실제로 중등 친구들 보면은 이제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있다거나 독서감상문을 써야 된다던가 이럴 때 저희 워크북을 많이 참고해서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워크북 보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먼저 선정도서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7월부터 8월, 9월, 10월 그리고 26년 1월에는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읽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7월에는 진로 자기탐색, 8월 과학, 9월 문화예술, 10월 고전소설, 그리고 1월에 사회지리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저희가 다양한 이제 사실은 국어 과목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나 과학 분야까지도 다양하게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선정 도서들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하늘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작품들은요. 2022년 개정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이에요. 근데 이 작품들이 장편이거든요. 장편 소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교과서에서는 발췌가 되어 있어요. 일부만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원에서 미리 전문을 다
이 장편 소설을 다 읽어보고 수업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발췌된 글만 봤을 때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작품들은 중학교 1학년 필독서로 이렇게 목록에 들어가 있는 작품들인데요. 특히 이제 학교 중등에서 수행평가를 볼 때 필독서에 들어있는 작품들 중에 골라서 독서 감상문 작성하기 이런 것들을 많이 수행평가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저희가 필독서들 같이 읽어보고 수업을 해보면서 아이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수행평가 완성도 있는 글을 제출할 수 있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CNA에서 이번에 진행하는 베스트 컬렉션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때문에 좀 바뀐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따로 저희가 안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베스트 컬렉션에만 집중해서 살펴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유튜브에 CNA 논술 검색하셔서 요 베스트 컬렉션 설명의 영상, 박수윤 선생님께서 하신 설명의 영상 나중에 살펴보시면 이해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실제 워크북 사례 보면서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지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3학년 친구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친구들이 이제 선정도서가 7월에는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논리적으로 생각하는데 필요한 개념, 정의, 모순 같은 이런 사실 3학년 친구들한테 되게 쉽지 않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개념들 아이들이 가져가는 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7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선정도서 없이 정말 논리적 생각에 집중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읽기 자료가 이렇게 앞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2페이지만 넣어놨지만 뒤에 더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정도서 대신 여기 생각 쉼표 부분에 있는 지문들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내용들을 읽을 거고 이런 것들을 집에서 미리 한번 읽어오게 되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논리에 대한 지문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생각 물음표 부분에서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차근차근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요. 우리가 단어 중에 같은 개념과 다른 개념이 있다. 그래서 똑같은 낱말인데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개념을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을 통해서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개념들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보게 되는데요. 아이고, 네.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한 낱말을 그와 똑같은 뜻을 가진 같은 개념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 하면서 사람을 인간으로 대신 말할 수 있고 유의어라는 사실 개념이죠. 아이들 학년 더 올라가면은 학교에서 유의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이제 아직 3학년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어휘를 배우기보다는 구체적인 사례 적용을 해서 연습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달걀 아버지 책방 으뜸 이런 내용들을 유의어를 연습해보고 그 다음 생각 느낌표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더 실제로 문제에 적용하는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최대한 많이 써볼 수 있게 문제를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의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의자를 정의해보자라는 문제예요. 의자란 무엇이다. 근데 이제 3학년 친구들이 아마 숙제를 해오면 여기에 의자란 무엇인지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원에 와서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서로 어떻게 써왔는지 공유하면서 이렇게 고쳐보자 저렇게 고쳐보자 하면서 이제 논리적 연습을 해나가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생각 마침표 부분은 이제 아이들이 글쓰기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B에서 평가하는 방법, 루브릭이 지금 워크북에 들어가 있거든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요. 문제가 제시문을 읽고 한영이만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글을 써보자라는 문제였고요. 요거를 평가할 때 이런 식으로 성취 기준 A, B, C 나누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주제와 관례 특성을 충분히 이해했다 A, 내용 구성력, 제시한 3가지 내용을 모두 충족했다 A, 표현력, 맞춤법 띄어쓰기, 그리고 분량이 맞는가 A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주어서 아이들이 요거 보고 아니면 또 선생님이 글쓰기 하기 전에 요 내용을 참고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너희들이 이런 것을 신경 써서 써봐라 이렇게 연습을 하는 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3학년 논리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워크북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한국사 워크북도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수업보다 선생님의 설명이 좀 많이 들어가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배경 부분 보면서 그 주차에 나가는 역사적인 내용, 물론 아이들이 집에서 책을 읽어왔지만 이해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배경 내용이나 아니면 한눈에 만나는 한국사 부분에서 이렇게 개념들, 그 주차에 있었던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한 번 더 같이 보면서 오늘 배울 내용들을 개념을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휘 부분이죠. 그래서 이 역사 관련된 아이들이 역사를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휘거든요. 생전 처음 보는 한자 어휘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 한자 어휘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 문제 보시면 한자 성어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5, 6학년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 풀 때 한자 성어를 같이 많이 넣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요것이 이제 아이들 중학교 올라가서 내신 시험에서 한자 성어가 문제로 나온 사례인데요. 이런 식으로 가에 있는 제시문의 상황과 관련된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미리 여기는 이사자성어야, 여기는 이사자성어야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자 성어를 미리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나중에 가서 그런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5학년, 6학년 친구들은 한자 성어 문제가 같이 어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책 읽고 다 아이들이 풀어오는 부분이죠. 그 주차에 있는 한국사 내용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론 같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사례는 중농학파와 중상학파. 이제 조선 후기에 조선을 개혁할 때 농사를 중요시했던 학파와 상업을 중요시했던 학파 중에 뭐가 더 효과적이었을까? 뭐가 더 도움이 됐을까? 토론을 해보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앞에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를 해보게 되고, 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토론일지 같은 경우는 앞에까지는 이제 숙제였다면 여기 토론일지 부분에서는 실제로 학원에서 친구들이랑 토론하면서 메모하면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사실 토론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듣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국어에서도 되게 안 되는 부분이 듣기. 그래서 남이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사실 100% 이해하지 못하고, 또 서로 분명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토론 일지에서 상대편이 얘기하는 걸 잘 메모하면서 듣는 연습도, 말하는 연습뿐만 아니라 듣는 연습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토론이 진행되고 나면 한국사의 경우에는 사실 토론을 하고 나면 글쓰기까지 진행되기에는 시간이 모자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토론이 집중되는 주차에는 또 토론에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 이제 논술이 좀 더 중요하다 하는 주차에는 논술에 집중해서 하고, 그다음 개념이 좀 많은 주차다 그러면 마인드맵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토의랑 논술을 좀 적절히 섞어서 한국사의 경우에는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6학년 친구들 워크북 베스트 컬렉션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요 화면은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교과 연계 보여드리려고 자료에 넣어놨거든요. 항상 보면은 이렇게 앞에 교과 연계 중등국어 1-1 성장기 시간 이렇게 돼 있죠. 국어뿐만 아니라 사회나 과학이 들어가 있을 때도 많아요. 뭐 미술이 들어가 있을 때도 있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교과서 문항들 저희가 참고를 해서 워크북 문제를 같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면 독서 노트가 있는데요. 독서 노트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독서 감상문을 이제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참고하라고 저희가 매주차 앞에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실제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게, 저희가 주기적으로 워크북이 다 한 권이 끝나면 또 걷어서 선생님들끼리 균등하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확인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데, 요번에 이제 워크북 거두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선생님 저 이거 독서 감상문 써야 되는데 언제 돌려주시나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독서 노트 써놓은 거 뒤에 워크북 내용들 참고해서 친구들이 많이 독서 감상문 제출하고, 또 그러면 세부 특기 사항에 적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경 부분은 그 주차, 책이나 작가, 아니면 사회상과 관련된 배경들, 아이들 또 미리 읽고 밑줄 한번 쳐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해력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문해력의 경우 그 주차와 관련된 비문학 제시문, 뭐 그 작품 내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비문학 제시문을 가져와서 이제 학교에서 푸는 비문학 형식으로 객관식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서술형으로 독해를 연습하는 말 그대로 문해력을 연습하는 단계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휘.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한자 어휘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출입국 사무소, 브라세로 비자 뭐 이런 책에서 나온 어려운 어휘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자 성어까지 앞에 예비 중일 과정에서는 이런 문항들로 어휘를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책 잘 읽었는지 확인해주는 독해 문제 푼 후에 스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스텝에서는 토익 토론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화면에 보여드리는 대로 제시문이 항상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 제시가 되고 있고요. 이 제시문을 읽고 아이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답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가져온 세 번째 스텝인데요. 프란시스코의 나비 속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불법 체류자라고 불리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토의해보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본인의 생각을 쓰는 문제가 제시되어 있고요. 밑에 나와 있는 제시문에 좀 본인의 의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 같이 들어있고요. 문제를 살펴보시면 네, 제시문과 선정도서를 참고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을 적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체류하는 상황에서도 왜 이 미등록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할까요? 라는 문제였고요. 이 두 가지 문제점, 찾아낸 문제점을 바탕으로 3번에서 해결 방안을 토의해서 써보는 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아이들과 같이 토의를 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루브리브 또 스스로 평가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논술인데요. 논술의 경우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해법한 주제 또 아니면 그 주차의 책의 내용 그리고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는 주제로 논술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루브릭이 같이 제시가 되고요. 또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 수행평가 다지기라고 해서 아이들이 요 프란시스코의 나비 같은 경우에는 수록 도서거든요. 교과서 수록 도서예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 이 작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저희가 가져와서 어떤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연설문 단원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연설문 쓰는 주제로 수행평가를 미리 한번 연습해보는 이런 과정까지 예비 중일 과정 들어오면서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7월 선정도서는 아니지만 아이들 나중에 12월 2월 요때 이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단편 소설이나 시나 수필 같은 문학 작품들 읽는 수업이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에서는 내신 다지기라고 해서 내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이런 과정이 추가가 되어서 이제 7월부터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예비 중일 과정에서는 그 전 학년들보다 조금 더 중학교에서 진행되는 내신 그리고 좀 더 개념 이런 것들 위주로 수업이 진행된다라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같이 살펴볼 워크북까지 살펴보면서 설명회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